은호는 고성이가 처음부터 자신의 간을 가져갈 계획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의문의 실마리는 은호의 출생 서류에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은호는 고성이와 재단을 향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은호의 출생 비밀과 고성이를 향한 반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고성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건강검진 한번 하자. 그동안 엄마가 너를 못 챙겼잖아. 말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바빴습니다. 은호는 그냥 미안한 엄마의 마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검사를 마칠 때까지 의심이 없었습니다. 피를 뽑고 초음파를 찍고 의사가 웃으면서 괜찮을 거라 말했습니다.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평범한 검사라고 생각했지요. 결과는 집으로 가는 길에 도착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떴습니다. 간 수치 정상, 간이식 공여 가능 판정입니다. 은호는 공여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간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이네. 그 순간 떠오른 건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한우진이었습니다. 힘 빠진 눈, 마른 손, 말 끝마다 섞이던 숨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던 고성이의 얼굴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둘 다 살리고 싶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문장들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내 간, 우진의 병, 그리고 엄마의 눈물. 은호는 그날 밤 고성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결과 나왔지? 이상 없다 그러더냐? 은호는 숨을 고르고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상 없대요. 건강하대요. 그리고 제가 간을 줄 수 있대요. 짧은 말이 끝나자 고성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과 안도와 욕심이 한 번에 스쳤습니다. 이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은호.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고성이의 손이 은호의 손을 덮었습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손을 잠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간 이식하려고요.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말이냐? 엄마가 그 말은 차마 먼저 못 꺼냈다. 은호는 그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대신 조건 하나 있어요. 순간 분위기가 바뀌며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조건? 어떤 조건이냐?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버렸던 날부터 지금까지요. 엄마가 숨긴 이야기를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절 떠나보냈는지, 언제부터 왜 다시 찾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요. 솔직하게 바짐없이 말해주세요. 그걸 다 듣고 나서 제가 수술대에 올라갈지 말지 제가 정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고성이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풀렸습니다. 은호야, 그건 그렇게 묻지 말아라. 그때는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 와서 말해봐야 뭐가 달라지겠니? 그래서요. 그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누가 엄마한테 그런 선택을 하게 했는지, 누가 서류에 사인했는지, 엄마가 제가 다시 필요해지기 전까지 뭘 알고 있었는지요.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더 젖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너 떠나보낸 날부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우진이까지 이렇게 되니까 엄마는 그저 너희 둘 다 살리고 싶다. 그 마음뿐이다. 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둘 다 살리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한 사람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마음인지요. 그게 확인되기 전에는 제 간을 그냥 내놓을 수는 없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다음에 차근히 다 말해줄게. 지금은 입이 안 떨어진다. 은호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엄마 이야기 다 듣고 나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현관까지 걸어가면서 눈물이 한 번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은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성이는 혼자 앉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두려움과 욕심이 겹쳐진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호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선배, 저 엄마한테 간 이식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주지는 않으려고요.
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은호는 앞으로 닥칠 일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의 눈물만으로는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지역이 이 일을 파고들기 시작할 거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은호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간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숨겨진 이야기부터 모두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거래가 결국 이 집안뿐 아니라 재단과 병원, 그리고 오래 숨겨졌던 과거까지 전부 뒤엎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고성이가 날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날 누구 살리라고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한번 떠오르니까 머리에서 좀처럼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은호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는데요. 눈을 감으면 이상한 문장 하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는 어디서 온 애냐?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은호의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혹시 고성희한테서 연락이 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와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성희가 보낸 간 이식공여 가능 문자, 병원에서 온 간 수치 정상 판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겹쳐졌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삶이었나? 아니면 어느 날 누군가가 정해준 삶을 그냥 따라온 걸까? 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막혔습니다. 내가 처음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나를 어디에 맡겼는지.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싶었습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이의 집에 들어서니 엄마는 외할아버지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차를 따르다가 은호를 보자 왔구나 은호야.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정순이도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 맞은편에 앉아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정순이와 외할아버지의 시선이 동시에 은호에게 꽂혔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은호의 이런 시작은 보통 대충 넘길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태어났을 때 이야기요. 한 번만 제대로 들려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찻잔을 잡았던 정순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은호야, 그 얘기는 이제 좀 잊고 살면 안 되겠니? 내가 어릴 때야 몰라도 이제는 다 큰 애가. 엄마. 은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끊었습니다. 지금 제가 간을 줄지 말지 정해야 하는데 제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정순이의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간 이식 이야기가 여기까지 스며든 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래, 그럴 때가 됐지. 이젠 은호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언제까지나 어린애처럼 모른 척하고 살라는 건 우리 욕심일 수도 있으니까. 정순이가 놀란 얼굴로 아버지, 전 아직 얘한테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김장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순이야, 이 애는 내 딸이다. 내가 겪은 일까지 같이 안고 살 사람이야. 이제는 이 애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엄마 입을 통해 듣고 싶어요. 정순이는 한동안 입술만 달싹거리기만 했습니다. 결국 작은 숨을 한번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아까 말한 그 여자. 사실 내 친엄마였어. 지금 재단 이사장 하고 있는 그 고성이. 은호는 그 한마디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내가 3살쯤 됐을 때였어. 그때 내 친엄마 고성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잃고 혼자였다고 하더라.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내 몸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해서. 병원에서는 큰 수술 얘기만 계속 나왔고 병원비가 산처럼 쌓인 상태에서 재단이랑 병원에서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다더라. 법적으로 아이를 포기하면 수술비와 치료비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내 친엄마는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고성이가 의사 한 명을 데리고 우리 식당 앞으로 찾아왔었다.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딱 봐도 우리랑은 다른 세계 사람이더라. 그 여자가 너를 자기 아이라고 했어. 그러면서도 자기는 다시는 너의 엄마로 살 수 없다고 하더라.
정순이는 그때 기억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 많이 아픈 아인데 우리가 살려냈다. 대신 이 아이 인생에 나도 우리 쪽 사람들도 다시는 끼어들지 않겠다며 이 아이한테는 부모가 없는 걸로 해달라. 당신들이 이 아이 진짜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 여자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지는 순간 은호는 온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걸로 해달라. 낯선데 이상하게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재단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아무렇지 않게 내뱉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가 얼마나 많다고.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라고 치면 편해. 라는 그 말들과 지금 정순이 입에서 나온 말이 머릿속에서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정순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내가 살 수만 있으면 뭐든 하겠다고 생각했어. 내 친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왜 다시는 엄마로 못 나타난다고 하는지 따질 겨를도 없었어.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됐고 의사가 뭐라 하는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 여자가 우리가 살려냈다고 했을 때 그 말만 들으니까 눈앞이 하얘지더라. 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중 일이라고 생각했었어. 조건이 그거였어. 다시는 그 여자나 그쪽 사람들, 재단이든 병원이든 아무도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거. 대신 우리가 너를 진짜 딸처럼 키워달라. 우리는 그냥 너를 우리 딸로 키울 수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김장수가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도 제대로 못 챙겼다. 입양 절차고 뭐고 할 여유도 없었다. 고성이가 가져온 서류에 적힌 이름 그대로 쓰고 그 서류대로 주민등록도 만들었다. 김장수는 21번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생일도 그 여자가 알려준 날짜로 그냥 적으라고 해서 적었다. 우리는 그게 진짜인지 확인해 볼 생각도 못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 은호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리는 단순했습니다. 피로는 고성이의 딸, 삶으로는 정순이의 딸, 그리고 이 아이 인생에 다시 끼어들지 말라는 말은 고성이와 그쪽 사람들 모두가 다시는 은호 인생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서늘한 약속이었던 걸. 은호는 이제서야 뭔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쓰는 이름이랑 생일이랑 전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가 아주 약간 떨렸습니다. 정순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지도 그렇다고 바로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우리 딸이라는 사실만 진짜면 된다고 생각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숨쉬고 우리 옆에 있다는 것만 중요하다고 믿고 살았다. 그게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은호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를 향한 원망과 자신을 향한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장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장롱 서랍을 열고 빛이 바랜 봉투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때 그 여자가 놓고 간 마지막 거다. 김장수의 손에는 노란빛의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락처도 없고 이름도 제대로 안 적혀 있다. 그냥 병원 이름이랑 날짜 몇 개, 그리고 내가 처음 입원했을 때 기록이 조금 남아있더라. 봉투 안에서는 구겨진 서류가 몇 장 나왔습니다. 볼펜으로 지운 자국, 찢어져 나간 부분, 누군가 일부러 가린 듯한 칸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손이 떨리는 걸 참고 한 장 한 장 펼쳐보았습니다. 글자는 오래돼서 흐릿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문장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증자 가족동에서.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은호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증자. 얼마 전 병원에서 받았던 문자 한 줄이 머릿속에서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간 이식 공여 가능. 과거의 기증자라는 말과 지금의 공여자라는 말이 한 줄로 이어지듯 겹쳐졌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기증자 후보였던 걸까? 가슴이 안쪽에서 조여오는 느낌을 은호는 애써 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저 여기 적힌 병원부터 가볼게요. 그리고 그 여자 누군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정순이가 다급하게 손을 뻗어 은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거기까지 파헤치면 내가 너무 아플 수도 있다. 가끔은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더라. 은호는 그 말에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정순이의 두려움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살아버리면 지금처럼 가슴이 갈라지는 일은 덜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선이 하나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전 이미 아파요. 은호는 천천히 눈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이제는 더 아프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간이식이 무서운 게 아니라 거짓 이름으로 거짓 생일로 누군가가 정해준 인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더 두렵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장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더 막지 않겠다. 다만 너무 혼자 짊어지려고는 하지 마라. 정순이는 울먹이는 소리만 냈습니다. 눈물 사이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뭐가 나오든 나는 끝까지 내 엄마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은호는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함, 후회, 걱정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나는 평생 남이 만들어준 이름으로 남이 정한 몸으로 살아야 한다. 은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병원 다녀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 가서 뭐가 나와도 그래도 엄마 딸인 건 안 바뀌어요. 외할아버지 손녀인 것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이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김장수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은호는 자신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정해준 설명만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간을 줄지 말지는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부터 찾지 못하면 그 어떤 수술대에도 올라가지 않겠다. 그 결심이 은호 안에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낡은 서류에 적힌 있던 병원에서 묻혀있던 엄청난 사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은호는 직감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무엇을 찾게 되든 지금까지처럼 눈을 감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호는 자기 이름에 앞서 붙었던 번호가 평생 자기 뒤를 쫓아왔다는 사실을 그날 병원에서 처음 알게 됩니다. 은호는 병원 이름이 적힌 낡은 종이를 손에 쥔 채 병원 근처를 며칠간 맴돌기만 했는데요. 옛날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은호 옆으로 지혁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혼자 들어갈 거야. 지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 자동문이 열리자 내가 처음 숨 쉬었다는 곳이 정말 여기 맞을까라는 생각이 은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행정과 창고에서 은호는 낡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찾고 싶다고 되도록 오래된 것까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모니터를 몇 번 두드리다가 곧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기록인데요. 시스템 몇 번 바뀌면서 많이 정리가 돼서 남아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은호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남아있는 게 있으면 끝까지 찾아봐 주세요. 이곳에서 제 인생이 시작됐거든요. 직원이 그 말을 듣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라고 느낀 눈빛이었는데요. 한참 만에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완전한 건 아니고 일부가 남아있는데요. 비슷한 날짜에 같은 혈액형, 같은 신체 정보 가진 아이가 있네요. 드디어 은호의 인생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름이, 화면에 떠있는 이름은 지금까지 은호가 알고 지낸 이름과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한글 세 글자, 낯선 성, 낯선 이름. 하지만 그 옆에 적힌 생년월일, 입원 날짜, 키, 몸무게, 혈액형은 지금의 은호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확답을 피하려는 듯 말끝을 고쳤습니다. 정확하다고 말하려면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긴 한데요. 일단 이 기록에 붙어있는 번호랑 정보들 보면 이 아이는 주신 서류의 아이와 일치해요. 지혁이 은호 옆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모니터를 같이 들여다보는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 적힌 작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 이식 후보자 1번. 은호의 눈이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1번이요. 직원이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중증 환자들이나 긴급 상황 대비해서 장기 이식 가능성을 번호로 정리해놓고 관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시스템도 기준도 다 바뀌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직원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누가 간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미리 번호로 정해놓은 거죠. 은호의 손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간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번호. 속으로 한번 따라 읽는 사이 지혁이 화면에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은 예전부터 환자들을 간 줄 수 있는 사람, 간 받을 사람 이렇게 나눠서 관리했다는 거네요. 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직원이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요, 이 아이는 1번 간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표시돼 있긴 해요. 다만 실제로 이식이 진행되는지는 추가 자료가 없어서 안 했어요. 은호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저 수술 받았다는 말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짧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남은 건 하나잖아요. 은호는 스스로 정리하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만 붙여놓고 계속 지켜본 거죠. 직원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업무상의 설명을 넘어선 영역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병원을 나왔을 때 바깥 공기는 병원 안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새로 알게 된 옛 이름 3글자, 그 옆에 적혀있던 생년월일을 메모장에 적고 또 적었습니다. 눈으로는 똑같은 글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마음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선배?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살릴 수 있는지, 누가 대신 내줄 수 있는지. 그걸 이렇게 번호로 적어놓고 부른다는 게요. 병원 입장에서는 그냥 관리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 번호 달고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은호는 끝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제고품 같은 느낌이겠지. 지혁이 대신 말해줬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은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우진 씨가 아픈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군가의 간을 위해 누군가를 키우고 관리한 사람들 이야기인 거죠. 저는 이제 그냥 빠져나와서 모른 척하고 사는 선택은 못하겠어요. 지혁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은호 입에서 쓴웃음이 섞인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선배, 재단이랑 병원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자기들끼리 말할 때요. 지혁은 잠깐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1번 공여자 이렇게. 웃기죠? 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름도 아닌 번호로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저는 제 진짜 이름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분노와 허탈함, 거기에 이상하게도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 은호 목소리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혁은 그런 은호를 옆에서 지켜보며 아무 말하지 않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섣부른 위로나 조언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지혁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근처 작은 술집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지혁, 은호, 성재, 마지막으로 이지환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지혁이 일부러 성재와 지환을 불러낸 자리였습니다. 성재는 재단과 병원이 거래하는 회사의 본부장이었고 지환은 지금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재단 VIP들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환이 두꺼운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형이 예전에 말했던 그 자료예요. 처음엔 병원윤리위원회에 내보려고 모아놨었는데요. 오늘은 은호 씨한테 먼저 보여야 할 것 같아서요. 성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병원 쪽 기록은 그냥 병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재단에서 요구한 조건이랑 VIP 리스트가 같이 돼 있어서 내가 아니라고 했었다. 괜히 잘못 건드리면 은호 내가 먼저 다칠까봐. 파일 안에는 몇 년간의 간 이식 대기자 리스트, 기증자 후보자 관리 기록, 특정 VIP 환자에 대한 비공개 관리 문서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재가 몇 장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표현이 다 이래요. 간 줄 수 있는 20대 여성 후보자, 특정 환자와 조직 잘 맞음, 가족관계상 설명이 어려워서, 별도 관리 필요.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표현만 조금씩 달랐지 구조는 다 똑같았습니다. 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 정해놓고 받을 사람 하나 정해놓고 그 둘 사이 사정은 빼고 숫자만 맞춰서 관리해온 느낌이었습니다. 재단에서 병원에 압박 넣어서 이런 시스템 만든 거예요. 성재가 낮게 설명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가족은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식이죠. 그러려면 누군가 대신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표시해두고 지켜봐야 하고요. 말은 기증자 후보자 관리인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창고 재고 관리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번에는 은호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지환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저 VIP 차량 스케줄 잡을 때 이 병원 이름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돈 많은 사람들 건강검진하러 오는 줄만 알았는데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숫자로 보고 있었다니 좀 토가 나올 것 같네요. 지혁이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얼굴이 누구냐? 고성이. 지금 너더러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는 사람. 테이블 위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이거 지금 바로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지혁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네. 이 문서들이랑 오늘 병원에서 본 기록이랑 다 합쳐서요.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단도 병원도 크게 다치지. 언론 타고 수사 들어가고 아마 주주들도 들고 일어날 거고. 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욕먹는 사람은요? 성재는 대답 대신 조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한우진일 거야. 사람들은 동생 간 뺏어 먹으려던 환자. 이렇게만 기억하겠지. 엄마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병원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골랐는지는 제대로 안 볼 거예요. 지혁이 말끝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택을 잘해야 해요. 목적이 뭐인지 먼저 정해야 한다는 거지. 재단을 박살내는 게 1번인지 진실을 드러내는 게 1번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되찾는 게 1번인지 다 한 번에 하려다간 제일 중요한 것부터 놓칠 수 있어요. 술집 안공기가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은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요. 일단 제 인생부터 되찾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 말고도 번호 달고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기지 않게 막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재단이 박살나든 말든 그건 솔직히 부록 같아요. 성재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도 방향이 명확해졌네. 지역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공 답네 지은호. 지역은 일부러 따뜻한 농담처럼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판을 짜보죠. 내 인생 되찾기가 1번. 재단과 병원의 진실을 요구하는 건 2번. 그 과정에서 누군가 같이 무너지면 그건 그냥 덤. 은호가 웃다가 금방 표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혁이 파일에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일단 수술. 하겠다고 하자.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미 엄마한테는 말했잖아요. 그냥 말로만요.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류까지. 지혁이 내민 것은 수술 동의서 양식이었습니다.
내가 이거에 사인하는 순간 재단이랑 병원은 방심할 거예요. 드디어 우리 계획대로 된다. 이제 얘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배, 나보고 진짜로 사인하라고요? 그래. 지혁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더 거는 거야. 수술 전에 재단 공개 기자회견을 요구해. 엄마랑 너, 우진 씨까지 같이 나가는 자리. 오해를 풀고 새 출발하는 자리라고 포장하고 거기서 내가 직접 묻고 내 입으로 말해. 사람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성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단은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할 거다. 그때 내 이야기를 섞어버리면 그게 전부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러면 다시 지우기도 힘들어져. 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무서우면, 진짜 하기 싫으면 그때 가서 안 한다고 해도 돼요. 은호는 잠시 동생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술 동의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먼저 판에 올라가 볼게요. 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신 선배, 중간에 도망치고 싶어질 때 있으면 잡아줄 수 있어요? 지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잡아줄게. 잡아주고 말고 필요하면 같이 도망쳐줄게. 성재도 술잔을 들며 거들었습니다. 나는 뒤를 책임질게. 내가 내 인생 되찾겠다고 하는 일인데. 그 정도는 친구가 해줘야지. 지환도 작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누나를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다 할게요. 은호는 세 사람 얼굴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기 힘으로만 서 있어야 한다고 믿고 버텨왔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할지 말지 마지막 선택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앞에 서기 전까지 숨기고 감춰둔 진실부터 전부 끌어올리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찾아낸 오래된 기록으로 은호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준비를 서서히 끝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 위에서 고성이라는 이름과 다시 마주 서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예감이 네 사람 가슴 깊은 곳에서 같은 모양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